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하룻밤 만에 가족 4명이 살해당한 미제 사건, 세타가야 일가족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해를 앞둔 2000년 12월 31일 일본 세타가야구 가마소시가야에 살던 하루코는 옆집에 사는 41세 딸 야스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 전화를 걸면 딸이나 8살짜리 손녀가 전화를 받곤 했는데 이상하게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던 것이죠. 쎄한 기분을 느낀 하루코는 옷을 챙겨 입고 딸 야스코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현관문을 연 순간 훅 끼쳐오는 피비린내에 하루코는 자신도 모르게 코를 막았죠. 급하게 뛰기 시작하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피를 흘린 채 1층 계단에 쓰러져 있는 사위 미키오를 발견합니다. 파랗게 질린 하루코는 곧장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고 얼마 안가 딸 야스코와 손녀 니나, 손자 레이가 죽은 모습을 차례로 발견하게 되죠.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참고로 아직까지도 범인이 잡히지 않은 미제 사건이기에 사건 당일 이야기는 사건 현장과 정황 그리고 증거품들을 보고 경찰이 추론한 결과입니다. 피해자 야스코와 미키오는 부부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딸 니나와 아들 레이가 있었죠. 집안 사정도 넉넉한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12월 30일에도 이들은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범인은 12월 30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2층 욕실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했습니다. 제일 먼저 범인과 마주친 것은 아들 레이였죠. 범인은 레이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때 소리를 듣고 1층에 있던 아버지가 2층으로 뛰어 올라왔죠. 범인과 아버지는 계단에서 격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칼을 들고 있던 범인을 제압하기란 쉽지 않았죠. 미키오는 범인의 칼에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의 칼이 찔려 부상을 입었고 칼도 망가졌죠. 망가진 칼을 가지고 범인은 사다리를 이용해 3층으로 올라갑니다. 소란을 듣고 자다 깬 부인과 딸을 찌르려고 했으나 칼이 망가져서 한 번에 살해하지는 못하죠. 보통 이쯤에서 도망가야 하는데 범인은 칼을 찾으러 주방으로 향합니다. 범인이 주방에서 칼을 찾는 동안 부인과 딸은 도망을 치고 있었죠. 하지만 도망치기 전에 범인과 마주치고 맙니다. 범인은 부인과 딸을 놓치지 않고 잔혹하게 살해하죠. 이렇게 일가족은 단 1시간 만에 모두 죽고 맙니다. 그런데 경악스러운 점은 살인 후 범인의 행적이었습니다. 정확히 언제까지인지는 단정짓기 힘들지만 범인은 일가족 4명을 살해한 뒤 꽤 긴 시간 동안 범행 현장, 그러니까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거든요. 일반적인 범죄자라면, 아니 최소한 영화라도 몇 편 본 사람이면 자신의 물건은 물론이고 흔적을 모두 깨끗이 지우고 가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세타가야 일가족 사건의 범인은 마치 전시하듯 자신의 물건들을 남기고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과 보리차, 과일을 꺼내 먹었고 인터넷 서핑을 했죠. 집에 있던 구급 약품과 위생용품으로는 부상을 치료하고 화장실에서는 대변을 보고 물이 내리지 않은 채 놔두었습니다. 2층 것이 소파에 누워서 잠까지 잤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에는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 용기가 그대로 있었고 인터넷 기록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지문도 여러 곳에 남겨져 있었죠. 서랍을 뒤져서 돈을 꺼내간 흔적도 있었는데 이상한 점은 모든 돈을 가져가지는 않았다는 점이죠. 범인의 목적이 돈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집안 곳곳에 범인이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티셔츠와 외투, 털장갑, 목도리, 신발, 손수건, 회칼까지 현장에 두고 떠났죠. 마치 잡아봐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다 미키오와 싸우는 과정에서 흘린 범인의 피도 남아있었죠. 누가 봐도 범인은 무척 허술해 보입니다. 경찰도 금방 범인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실제로 증거품의 지문의 피까지 범인의 윤곽은 금세 잡혔습니다. 범죄자 지문 데이터와 일치하는 지문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범인은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이고 신장은 170cm 전후, 나이는 15에서 35세 정도의 오른손잡이, 혈액형은 A형, 다른 미제 사건과 달리 꽤 많은 정보이죠. 하지만 어째서일까요? 수사 당국은 몇 달이 지나도 범인의 지문과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많지만 범행 동기조차 알 수 없는 미제 사건이 된 것이죠. 경찰은 원한에 의한 살인을 의심하며 가족의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살인으로 이어질 만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 의심되는 점은 원칙주의자이던 피해자 가족이 집 인근 공원에 자주 찾아오던 폭주적 스케이트 보더들과 다퉜다는 내용인데 모두 조사해봤지만 의심갈 만한 인물은 없었죠.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은 점점 더 미궁에 빠졌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살던 지역은 재개발이 확정되어 대부분의 주민이 이사를 간 상태였기 때문에 목격자도 찾기 힘들었죠. 그렇다고 제보가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팀에는 제보가 하나 접수되었죠. 12월 31일 오후 5시 20분쯤 세타가야 역에서 지하철로 약 3시간 거리인 도부니코 역에서 오른손에 깊은 상처가 있는 남자를 봤다는 제보였습니다. 이 남성은 열차에서 내린 뒤 영무원에게 치료까지 받았죠. 영무원이 상처가 난 이유를 묻자 남성은 열차 안에서 칼을 떨어뜨려 손을 베었다고 답했고요. 용의자를 특정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수사 당국은 당시만 해도 오만에 가득 차 있었기에 넘겨버리고 말았죠. 앞에서 말했듯이 현장에 남은 지문과 넘치는 증거들로 충분히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건이
사건이 미궁에 빠지자 수사팀은 뒤늦게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지만 이미 10개월이 지난 후였고 일말의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가설과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작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일이 생기죠. 사건이 발생하고 100일이 지난 날 사건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불상이 발견된 겁니다. 불상의 이름은 지장보살상, 사건 현장 서쪽으로 흐르는 강 건너편에서 발견되었죠. 지장보살상은 정확히 사건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장보살은 불교에서 죽은 자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믿음이 있죠. 처음에는 큰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씨 착한 누군가가 불상을 가져다 놓았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누구도 자신이 불상을 가져다 놓았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경찰도 사람들도 이 불상을 범인이 가져다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두 추측과 가설일 뿐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아직도 불상에 대해 아는 사람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아무런 정보도 제보도 없죠.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보통 지문이 있으면 범인을 쉽게 찾아낼 수 있죠. 후진국도 아니고 일본인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경찰이 너무 무능하다며 욕하기 시작했죠. 이때 제기된 가설이 범인이 일본 사람이 아닐 수 있다였습니다. 사실 이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경찰이 지목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유는 범인이 사용한 신발과 가방 때문이었습니다. 범인의 신발은 280mm 크기의 영국 브랜드 슬래징저였는데 이 브랜드가 한국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인데다 280mm 사이즈는 일본에서 판매된 적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범인이 두고 간 가방도 한국에서만 생산된다고 알려졌죠. 한국인 범인설은 2005년 범인의 DNA 감정 결과가 공개되면서 더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범인의 아버지는 아시아계이고 어머니는 유럽계로 분류되었는데 두 개의 DNA가 일본인보다 한국인에게서 발견될 확률이 약 3배 높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수사팀은 용의자 범인을 한국계 혼혈으로 좁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뭐 외국인이다 이런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한국인으로 특정 짓기에는 너무나도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을요. 일본 경찰은 한국에 조사원까지 보내 확인에 들어갔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신발과 가방도 일본에서 판매된 적이 있다고 드러났고요. 무엇보다 한국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모두 지문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지문만 있으면 사람 찾는 건 쉬운 일입니다. 일본 경찰은 욕을 먹을 때마다 한국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상 욕먹는 게 두려워서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남 탓이 정보가 제한적이었던 과거에는 꽤 먹혔지만 범인을 한국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다 알기 때문에 한국인 범인설은 힘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제로 남게 되었죠. 미제가 된 것과는 별개로 세타가야 일가족 사건은 일본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범인의 잔인함과 대담함은 물론 부촌인 도쿄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점은 치안에 대한 불안감도 일으켰죠. 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면서 일본에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본 경찰은 아직까지도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사건에 투입된 경찰만 23만 명이었고 현재도 38명이 세타가야 일가족 사건을 전담하고 있죠. 참고로 일본 경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목격자를 찾는 전단지가 한국어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평범한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끔찍한 범인은 누구일까요? 범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치밀한 범죄였을까요? 혹은 운 좋게 수사망을 다 피해간 것일까요? 세타가야 일가족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